네, 조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피디아 한 주에 한 번씩 저희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원경 교수 프로필 영상 속에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경제로 세상을 읽는 남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은 책을 쓰시고 또 최근에는 저희 프로그램에 한 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이 글로벌 경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담당하고 계신데 최근에 저희가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13년 만에 뭐 최고치를 맞아요. 찍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환율이 무려 10%가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종원 교수님께도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 고환율, 말씀하시는 네. 예. 네. 이 달러 인덱스 관련한 지표도 상당히 올랐다고 네. 합니다. 이 달러 인덱스부터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통화와 미국 통화 간의 어떤 관계만을 그렇죠. 말하는데 우리가 환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달러 환율을 말하는 원달러 거죠. 환율을 말하는 거죠. 사실 근데 환율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전 세계 통화와 미국 통화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 네, 이걸 보는 것이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라고 얘기를 네네. 하죠. 작년에 잠깐 달러 그 인덱스가 100이 됐었어요. 예. 네, 이제 지난해 예. 지금 특히- 거의 110이 다 됐죠. 네, 근데 잠시 된 것뿐이고요. 예. 올 4월 달에도 달러 인덱스는 90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이게 한 100을 넘었었고요. 예. 그럼 잠시 8월 12일쯤 이 언저리에서 이제 그 좀 내려가는 국면에서 왜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했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요. 네. 그래서 좀 내려가는 듯하다가 이제 유럽과 그 중국의 경제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해서 8월 15일부터 다시 105 이상으로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일단 달러 인덱스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아까 네. 전 세계 통화 비교한 달러의 가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 네. 세계 통화면 우리 전세 통화도 통화- 들어가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주요 통화겠죠. 예, 저기 이제 전 세계 한 뭐 미국과 거래하는 나라 되게 많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무역 수지나 뭐 경상 수지 이런 차원에서는 좀 안 좋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그 무역 수지가 굉장히 흑자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0위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처음에 1973년에 이게 이제 그 만들어진 달러 단. 인덱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처음에는 한 10개국 정도 그 네네. 뒤에 만들어졌다가 왜냐하면 그 유럽 그 연합이 나중에 출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로 이제 그렇네. 통합되는 거죠. 유로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엔화,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프랑,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스웨덴인가요? 스웨덴, 예. 예, 스웨덴 죄송합니다. 크로네? 스웨덴 크로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뭐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유럽 연합이지만 자국 통화를 가진 나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6개 통화에 대한 무역 가중치를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달러를 제외한 6개의 네, 준기축 통화라고 네, 해야 네, 되나요? 네, 네, 준기축 요걸 통화. 모아서 달러와 일본 비교한 수치군요. 그렇죠. 일본 엔화까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반 50% 이상이 그 유럽과의 어떤 무역 규모가 네네. 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로가 유로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엔화의 영향도 받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의 경제가 미국에 비해서 좋지는 않다. 미국도 지금 사실은 경제 논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은 그렇지만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하지만 고용 지표 같은 것을 보고는 좋고 이게 침체냐 아니냐는 논쟁을 가지고 예. 이제 그 있지만 네. 상반된 지표가 나오고 상반기 있어요. 지표가 나왔고 지금 연준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그 지난주에 109점
인가 뭐 이 정도를 장중에 찍었어요. 달러 예. 인덱스가 달러 맞죠. 인덱스가요. 예.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아마 지난주에 109에는 조금 못 미쳤고 108대로 이제 그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예. 110을 아직은 터치를 안 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그 전에 150까지 간 적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1980년대예요. 85년인가.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플라자 합의해서 굉장히 내려갔다가 이제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달러 인덱스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움직여요. 실제로. 그럼 아까 평가 절상 절하했다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환율이 높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네, 통화가 올라갑니다. 절하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그러면 얼만큼 이게 떨어졌냐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통화보다 더 많이 떨어진 통화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1,300원 하면은 참 보기 부담스러워. 어려운 통화 그 환율이거든요. 1,340원, 50원까지. 그러니까 역대 봤을 때 역- 1,300원 위로 올라온 거는 다 뭔가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위기 상황이나 이제 저희가 2000년 이후에 딱 3번 있었어요. 네네. 언제인지 아세요? 그 글로벌 IT 버블, 금융위기. IT 버블. 그리고 예. 글로벌 금융위기, 아우 정말 아시네요. 그리고 코로나? 지금 코로나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은요. 예. 어. 코로나 때는 오히려 정말 찍을락 말락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니고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악재가 맞아요. 있을 때인데 그럼 1,300원 되면 이거 원래는 위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기 상황이다 이거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은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높고 그 유로화와 그 달러 간의 1대1이라는 그 패러티가 깨지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달러가 더 강세로 네네. 갔었어요. 예. 이거는 정말 그게 거의 보기 드문 일이고 20년 만에 뭐 처음 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강달러 상황이 아까 뭐 과거에는 이게 1,300원 위로 올라온 우리가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위기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강달러 상황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일단 미국 경제하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국가들의 어떤 경제를 보면 미국도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좋은 것 많아요. 이제 뭐 물가가 안정되는 부분 그건 좋을 수 있지만은 이제 미국의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가져오는 역외 소득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환산했으면은 이제 수익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실적이 다 빅텍 시대 만들어졌더라고요. 요번에 좋게는 나왔지만은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될 수 그쵸.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러 표시 채권을 예. 얼마만큼 그 발행했느냐, 뭐 그 국채든 아니면 회사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어떤 특정 게임 업체 그 경우에 보면은 달러 채무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자율도 달러로 내면은 더 많이 내줘야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신흥국들 생각해 보세요. 뭐 아르헨티나나 뭐 어떤 게 항상 채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반복되는 그 나라들의 경우에는 달러 채무로 이렇게 그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달러로 이제 외환 보유고를 채워야 되는 상황에서도 조달 비용도 많이 들겠네요. 그거는 이제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국가들의 국가 신용도가 나빠지면은 그런 거 자체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강달러가 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뭐 유튜브에서 봤나 뭐 며칠 전에 제가 예. 어떤 얼핏 보다가 이제 내년에 되면은 지금 엔화가 너무 약세고 예. 일본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예. 엔화가 강세로 바뀌고 뭐
달러는 약세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달러라는 것이 강세가 되는 경우는 저희 이제 입술을 보면은요 이게 양 지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웃으면 활짝 웃으면 양쪽이 올라가는. 스마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달러 강세가 되는 부분은 한쪽에서 네.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때 불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불이 나는 현상.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러면 이게 세 경제가 완전히 침체되어서 문제됐을 때, 이거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 그러면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 신용 경색이 엄청날 때, 예.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미국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 경제 성장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때예요. 아, 이게 다른 면에서 온다 이 말씀이시죠? 다른 면에서 온다는 거죠. 이 양극단으로 오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여기 있다면은 예.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평시에 평시에 그 미국 경제 성장보다 보통 다른 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높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네, 보면은 미국은 큰 나라고 네.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1,050에서 1,200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희 같은 나라에게 하겠죠. 예. 근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했잖아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요. 네. 분명히 또 유로나 미국 중국이 경제가 별로 안 좋단 경기 말이에요. 침체가 온다는 그리고 얘기가 왜 있습니다. N 같은 경우에 그 금리를 안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잭슨홀 이후에 우리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정말 강한 나라잖아요. 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금리가 지금 0.5로 갈지 0.75에서 0.5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다시 0.5인지 0.75인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0.75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9월 2일 날 나오는 미국 고용 지표라든지 9월 13일 나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지표 같은 걸 보면서 아마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네.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경제라는 것이 이런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나 이제 경제 성장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 단기적으로 보통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위험 회피 성향 지금 보면은 믿을 건 달러뿐이야 하는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신용 경색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것에 QE에서 저희가 이제 금리를 확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양적 완화해서 QT라는 거 있잖아요. 양적 긴축. 6월 1일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규모가 진짜 상당하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뭐 QT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금리가 올라갈 거고 금리가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에 인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론 그렇게 말하다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따라서. 2019년에 저희가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2019년에도 중립금리가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 연재원 의장하고 싸웠잖아요. 네. 그때 금리 굉장히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정말 박살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때 2018년 죄송합니다. 2018년 4분기가 진짜로 대공황 이후에 어두운 분기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장세가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용기를 가지시고 경제는 돌고 돌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찬바람이 불고 아까 winter is coming인데 윈터쯤 되면은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겨울 왕국의 엘사 엘사 희망이 좀 오기를 여왕이 저희가 왔어. 좀 희망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타클로스 선물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니까요. 네.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으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왜 유독 이렇게 많이 오르는가라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유독 많이 오래 올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예, 유로화하고 좀 비슷한 거 추세를 보이는 것 같고 엔화나 이런 쪽보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유독 많이 올랐는 거는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1,300대에서 이제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있으니까. 움직임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좀 되게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올해는 좀 안정적이에요. 예. 작년보다.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많이 올랐고 예.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특정 요인을 찾기보다는 추세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가에 굉장히 의존하는 맞아요. 나라잖아요. 그렇죠. 수출 전량 지향적인 수입하다 거하고. 보니까. 예, 전량 수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취약한 구조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이런 와중에도 마이너스 금리에 가깝거나 네.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위스, 네. 그리고 뭐 아직 올리지 않는 일본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는 금리는 뭐 상관이 없나 봐요. 그건 아니지만. 예,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도입했었던 국가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스웨덴, 예. 덴마크, 그리고 유로권, 그다음에 엔화, 덴마크 이렇게 돼요. 근데 덴마크나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미국이요? 죄송합니다. 저기 일본이 하고 있어요. 일본이요? 예, 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틀었죠. 마이너스 금리해. 왜냐하면 그래서 주가를 막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경기를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 더 부양시킬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한 돈 거예요. 풀어라. 그래서 굉장히 돈 풀어라 이렇게 그 돈을 푸는 거에 엄청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트럼프 부양에 동참해라라고 했다. 동참해라.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연준 의장은 미국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가 굉장히 악영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뭔가하면 양적 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돈이 그 은행들에게 그 여력을 준 거잖아요. 대출 여력을. 그렇죠. 그럼 대출 여력을 줬으면 돈이 민간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민간이 안 나가요. 그게 다 나가지 않고 네. 그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보는 통화를 뿌리면은 그것이 민간에 와서 얼마 나가고 했는데 이게 화폐를 장롱에 둔다든지 예. 아니면 또 이게 더 안 나가니까 원래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이 민간이 나가는 그 금액만큼을 중앙은행에다 예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은행 예치하는 것보다 초과로 예치하는 것을 초과 예치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초과 예치금에 대해서 원래 이자를 주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죠. 네네. 이게 마이너스 금리의 기본인 거고요. 예. 그 민간과 관계에서는 이제 그 유럽권에서 썼는 거는 이제 보관료 같은 경우에요. 예. 특히나 이제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서 보관료를 줬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금리 해가지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늘기도 했고요. 예. 왜냐 복지국가인데다가 쓸 돈이 많지 않잖아요. 복지국가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많이 실시를 하니까 금리가 굉장히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심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가계 대출 증가한 만큼 또 이게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보관료를 주는 의미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은행에 사실은 이 건전성이나 이런 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현재로서는 실패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정책 자체를 우리가 보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네. 이게 이제 양적 완화도 했고 양적 완화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모질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10이고 지금 스위스는 덴마크는 50 BP를 올려서 0.25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0.25? 예, 그래서 스위스와 덴마크는 어차피 유로를 따라갈 거거든요. 네네네. 유로에서도 0.5를 올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유로가 올라가면은 스위스와 덴마크도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스와 덴마크는 올해 마이너스 금리가 사라질 수 있다. 네. 근데
일본은 이제 예치금 민간에 대한 어떤 저축에 대해서는 매기는 건 아니에요. 예. 예치금에 대해서만 0.1을 매기는데 이 경우에 일본 경우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고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오랜만에 이게 이 나라는 항상 디플레이션 네네. 국가였잖아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2.3 정도로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자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수 경제 활성화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하고. 근데 지금 2.3 목표로 하는데 이걸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금리를 매기면 되느냐? 왜냐하면 미국하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인플레가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 게다가 또 일본은 그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부채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아직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통화를 완화적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가 뭐 일본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중국도 지준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특히나 이제 보관율을 묶는 거는 이제 꺼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내렸다가 네. 이제 양적 이제 완화까지 했다가 그래도 안 먹혀서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리신 것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실질적으로 안 먹힌 거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나 아니면은 뭐 제로 금리까지 내렸을 때는 돈 좀 풀어라라고 했는데 돈 안 풀고 그냥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CBDC를 도입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완전히 그 뭐랄까 그 일종의 페널티를 매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들도 이걸 쟁여놓지 않고 쓸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와 CBDC라고 해서 CBDC가 도입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아까 저희가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탈중앙화된 물론 요즘 탈중앙화되지 않은 코인도 많습니다. 예, 그쪽 어떤 가상 자산이 있고 또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잖아요. 이건 법정 통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건 보는 통화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언행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나라들이 CBDC를 하고요. 그다음에 CBDC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행도 8월 2일 날 기재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장롱에 숨길 수도 있지만은 이거 숨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통화 정책의 그 효과성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확실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서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또 통화 정책의 어떤 전달 경로가 완전히 상이하게 돼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소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거고 이게 되게 굉장히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투명할 수 있지만 그러다 추적되니까. 보니까 추적되니까 이거 소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고 한편 또 좋은 점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은행 전반적인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게 낮아지고 아까 뭐 통화 정책의 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차분하게 마무리를 좀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앞서서 환율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1,300 중반대, 1,30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는 CBDC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 금리와 우리 환율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기적으로는? 시기적으로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어느 날 어렸을 때 예. 제가 경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예. 1월 달인데
그 1월 달 거 신문을 추석 때 쌓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정 반대로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예. 당분간은 1,300원대는 계속 간다. 예. 왜냐하면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좀 더 직접적으로 직접- 질문을 바꿔서 예, 예. 자 지금 달러 사요 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거 제가 원래 그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냥 그냥 상황에서는 그냥 달러를 홀딩하는 것이 지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 생각 들고요. 네. 이제 그 시기는 이제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표가 나오는 것들 보고 정말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뭐 예. 뒤에 미국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강세인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 앞서서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조홍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네. 그 환율 관련해 가지고는 예. 국제금융센터 소장님이 만든 환율 비밀 노트라는 책도 있는데 네. 열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